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포세포럼 회장 이종인입니다. 이 포세포럼은 그 바이오, 미래차, 방산, 국방, 항공, 에너지 등 그 분야별로 기술 전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그 포럼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자동차 전망과 기술 비즈니스 먹거리에 대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퓨처 모빌리티는 키워드를 보면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율주행, 공유, 또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죠. 네. 오늘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자동차 산업 현장의 사람들 문제, 또 기술이 아직 미완의 기술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최정길 박사님, 전 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님 모시고 퓨처 모빌리티 전망과 기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최정길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네. 오래 근무했고요. 네. 특히 이제 주요 연구 분야는 그 뿌리 기술 금속 가공 분야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 코드 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용화 소프트웨어들 저희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쭉 개발해오는 일을 거의 평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제 뭐 3D 프린팅까지 연계를 해서 이제 현장에서 설계 최적화해서 그 시제품이 제대로 나왔는가를 또 산업용 CT를 도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방안 설계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양산 기술을 설계 기술을 이제 이전하는 그런 걸 평생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제가 사실 평생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연구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게 근간이 돼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교육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쭉 진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는 그런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 저서들을 현재까지 한 7권 정도 집필을 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집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는 7년에서 연구했는데, 산업은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산업에 전파를 시키고 있는데, 오늘 지금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좀 저서를 좀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네.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뭐 퓨처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뭐 현황과 전망, 또 그렇게 앞으로 보편화되면 이 기술이 어떻게 좀 전파되고, 네. 그다음에 그런 걸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현황부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이 사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또 이제 현재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미래가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중세 시대부터 볼 것 같으면은 그 이동 수단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징기스칸을 보면은 징기스칸이 이제 유럽까지 정벌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그 성공력이 뭐였냐 그러면 이동이 빨랐거든요. 굉장히 그 유목민으로서 이제 말들을 그 한때 이제 거기에 그 온난화된 그런 기후로 인해서 이제 비도 오고 따뜻한 날씨에 이 초목이 많이 무성할 때 말들을 많이 이제 방목을 해서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징기스칸 시대 때 그런 거 방목하면서 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 시대에 맞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동성이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를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항상 공병대를 앞세워 가면서 길을 먼저 닦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군사와 무기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또 어떤 상품의 교류, 정보의 교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정복을 하고 또 그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1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부터 이제 기차가 철로를 깔고 그래서 이제 그 내륙 지역까지 이제 대량 그 물류의 이송이 가능해지고 배도 이제 증기 선박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목화나 섬유 원료들을 이렇게 수탈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이송을 빨리 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내륙까지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섬유공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면서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이제 그 모든 옷을 이렇게 누구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기압을 이용해서 채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또 이송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또 섬유기계도 이제 증기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계화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한 획을 긋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되었는데 그게 다 결국은 어떤 그 이동 수단이 빨라지는 데서 왔거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내연기관이 개발됨으로써 이게 철로뿐만 아니라 자기가 차를 타고 원하는 전원 지대까지도 나가서 뭐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까지 자유롭게 개인별로 가지고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포드의 그 벨트 컨베이어 방식으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급격하게 열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동 수단의 이제 변천에 따라서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특징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의 변천사를 보니까 지금 1차, 2차, 3차 산업, 1차는 농업, 그다음 2차 증기기관, 보통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 자동차 혁명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기차가 이제 뭐 AI 반도체하고 붙여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가 또 같은 형태의 산업의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4G, 5G의 어떤 그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지금은 이제 차량의 이동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 속도가 거의 광속으로 이렇게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전기차가 등장함으로써 그 차량 내 어떤 그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그런 배터리가 일반화돼가면서 사실 굴러가는 컴퓨터와 같은 개념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들, AI 소프트웨어들이 같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 자율주행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그 대책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는 거는 거의 운명적인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제 큰 시대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대주제 하에서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기차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차가 자율운전이 되면서 오는 미래가 어떤가 하는 걸 이제 미래학자이신 제러미 러프킨의 이제 주창하시는 그런 인류 문명을 바꾸는 세 가지 요소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일단 에너지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이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인류 문명이 특히 산업혁명의 매 그 변화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에너지는 증기와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변화되는 원동력이 됐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과거 이미 중세 개발되었던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어떤 그 정보 교환, 지식 교환들이 이제 전신 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제 발달하고 이게 산업 전반의 모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또 교육과 이런 일까지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오는 이제 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차와 자동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물류를 굉장히 그 빠르게 또 대량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과 소비 증가가 이제 인류의 부의 증가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귀족이나 평민이나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잘 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런 그 부의 증가를 이제 먹고 쓰고 하는 이런 생활들이 풍족해짐에 따른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던 지구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구가 과열돼가는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렇게 초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의 미래를 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CO2 그래서 온실효과 그래서 탄소를 어떻게 저감을 하고 탄소 균형을 이루어갈 거냐 또는 줄여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전 지구적인 대책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나 다 에너지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면서 서로 사고 팔면서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그리드가 돼가지고 마이크로 그리드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네트워킹되는 그런 거를. 결국 스마트 그리드로 가는데 지금 모빌리티 하면 결국 자동차는 철강과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요 4차 산업 AI, 반도체 이게 합작품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로 가면서 이제 그 합작품이 그 컨비네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마 배터리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쓰면 가격이 제일 40~50% 되죠. 40~50%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의 변화돼야 앞으로 미래 자동차로서의 그 역할을 지금은 한 10%도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예. 뭐 50% 60%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과연 50% 60%를 가려고 그러면 전기차 자체는 CO2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 청정의 예. 그 저기 도구이지만 예. 그러나 그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 주변의 생산 시스템들은 전부 전기를 써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다 화석 연료를 통해서 전기 생산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리튬부터 시작해서 뭐 이 코발트, 망간, 뭐 알루미늄 그리고 무엇보다 니켈 이런 것들이 다 재련되고 정련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도 그렇고요. 또 전기 자체도 화석 연료 화력 발전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이제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도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수소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여러 가지 수소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열이나 또는 그 풍력을 이용해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물을 이제 전기 분해해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또 그 수소를 연료로 해가지고 뭐 연료 전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수소를 산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열이나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공급이 돼줘야 되죠. 그거 되려면 CSS가 기술이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적인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10년 봅니까 더 빨리 온다고. 지금은 굉장히 빨리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빨리 가고 있다고. 아직은 뭐 한 자리 숫자의 어떤 그 저기 ESS 호급률이 아직 초기 상태지만 그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제가 중간에 그래서 이제 3차 산업 여기 제레미 러프킨은 이제 또 환경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근본은 이제 친환경이면서 지속 가능한 그 100% 전기 에너지 시대가 도래가 돼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공장, 가정, 자동차 등 모든 삶의 주체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그 송전탑이 막 그냥 그 해안가 주변에 무슨 발전소들이 많아가지고 산 넘어 뭐 넘어서 해가지고 이제 송전탑 세워서 이렇게 가정 집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는 로컬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중앙 집중 시스템이 마이크로 그리드에 의해서 분산 전원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해가는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빠르게 점차적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전기들을 사고 파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낮은 가격에 사고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최적화시켜서 이렇게 그때 서로 이렇게 통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통합 운영 센터를 이제 구현해서 그게 대륙 간에 국가 간에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같이 돼가는 이게 이제 제레미 러프킨이 얘기하는 그런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가정이 이제 100% 모든 이게 언제 올 것인지는 뭐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가 지구에서 인류가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100% 신재생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제 가운데서 초래되는 것이 스마트 시대다. 그래서 전력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이 되다 보면 이제 초고속 인터넷과 또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이제 초거대 AI 일반 지능이라고 그러죠 AGI 그러니까 지배하는 이제 그 초연결과 지능화되는 이런 시대로
스마트 시대가 이제 구현돼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특징은 이런 AI가 계속 발전하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계속 인공지능 반도체가 발전할수록 모든 사물에 AI 반도체가 내장되는 이제 그걸 엣지 서버, 엣지 컴퓨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그 결과들을 이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AI 반도체에다 내장을 시켜가지고 모든 사물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은 그 사물들이 지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가운데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자율주행 그 모빌리티,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트럭과 뭐 비행기와 선박과 철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확산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공간 컴퓨팅,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러한 혁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우리가 비행기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탈 때 이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주저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비행기를 믿고 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율주행 그 모빌리티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확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인 그런 시대가 우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회사면 회사에 출근한 다음부터는 차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택시 행위를 하는 무인 택시로요. 그래가지고 로봇 택시도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류가 한 60% 정도는 지금 아직도 인터넷에 사각지대에서 인터넷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테슬라의 그 스타링크나 이런 것처럼 위성 인터넷이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전 지구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서든지 모든 디바이스가 이제 초연결되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산업이 모든 삶 가운데 확장이 되는데 그거의 근간은 뒤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지 판단 제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 산업이 모든 삶으로 확장돼서 자율주행 스마트 카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그다음에 스마트 로봇이라 해서 지능형 로봇이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뭐 등등해서 슈퍼컴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스마트 산업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가려면 100% 신재생 에너지 기술 부분들도 많이 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4시간 태양이나 풍력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우주에서 갖고 온다든가 그럼 전달 방법은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뭐 핵융합이나 SMR 같은 건 에너지로 또 할 수 있고 수소도 아까 얘기하셨나요? 또 스마트 시티하고 로컬 지역하고 이런 부분이 또 틀려지지 않을까? 네. 예,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저 시골 같은데 로컬 지역은 또 그런 데는 또 친환경이 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예.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돼서 가겠죠. 고속도로 놓는 같이. 예,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평준화돼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태양 에너지를 사실은 하루만 100%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모든 인류가 쓸 수 있는 1년간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유기 소재를 하는 지금 이제 실리콘 폴리크리스탈을 가지고 이제 태양열 패널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어떤 그 효율이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예, 예. 그 얘기는 뭐 하루에 태양열만 받아서 저장하는 기술이 또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그 컴퓨터에서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팅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좀 기술 발전이 네. 아마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도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거를 주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좀 에너지 밀도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고가이고 또 화재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도 계속 발전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는 한마디로 차가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더 크게 비중이 크고 강조가 되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슈퍼컴과 자동차 하나하나가 이렇게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고 제어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도 이제 무선통신으로 서로 연결 제어가 되고 저 앞에 무슨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거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 미리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게 V2X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 간에도 이렇게 그 네트워킹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뒤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가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연결 다 돼 있죠. 테슬라 같은데. 그래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일반화됨으로써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도 보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뭐 영화도 시청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삶의 활동의 공간이 차 안에서 굉장히 넓어져 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지금 오피스텔 같은 데서 이제 제 집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형태인데 차가 하나의 그 사무실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무인 자율화를 가정으로 하는 거지만 거기서 이제 삶의 영역이 새롭게 완전히 바뀌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지금 애플이 그 스마트폰 앱 시장을 이렇게 사실 장악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모바일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소모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안에 공간을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죠. 저 차는 아직도 배터리로 사용하는 거겠죠? 지금 저기 나오는 그 미래 전부 다 기본적으로 배터리죠. 2차 전지 배터리를 근거하는 저기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죠. 그렇죠. UAM UAM 같이 나르는 자동차 뭐 똑같은데 예. 그것도 배터리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그것도 물론 이제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안 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 같은 경우는 네. 2차원 평면에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UAM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평면 도로가 없어도 3차원으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2차원 그 자동차는 수시로 온갖 경우의 수들이 일어나지만 거기서는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빌딩이라든지 뭐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만 피하면서 바람 풍향에 맞춰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주행하기가 쉽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예. 비행기하고 자동차는 틀리다는 거죠. 나르는 택시 자동차도 비행기가 아니라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여기 또 동네 돌아다니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자동차. 비행기는 뭐 멀리 저 위에서부터 다니는 거니까. 그렇다면 배터리는 화학 산업에서부터 출발된 것 같거든요. 미래 자동차의 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도 자율주행이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자체는 리튬이온이라는 게 배터리가 이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배터리를 더 많이 실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게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배터리 리튬 얘기하시는 건데 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리튬하고 그다음에 뭐 수소, 하이니켈 아니, 이게 그것도 또 다른 어떤 하이니켈이 90%까지 들어가는데 예. 근데 그것도 에너지 밀도라는 건 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가지고 UAM을 그 음. 에너지 공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많이 아, 넣으면 넣을수록 그렇죠. 무게가 또 늘어나니까. 무게가, 예.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저기 뭐죠, 그저 테슬라의 그 저기 그저 사이버 트럭 말고 세미 트럭이요. 네. 그것도 이제 일정한 짐을 싣기 위해서는 출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를 많이 넣을 것 같으면 결국 짐 싣는 것이 공간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실용화 되냐 이런 거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UAM도 제가 볼 때는 수소 연료전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무게가 중요하긴 네, 그래서 수소에 의해서 결국 UAM은 그 연료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마다 사고 팔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이제 내가 태양열 패널이 집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설치해 놓고 집에서 전력을 썼는데 남는 거 있으면은 ESS 팩으로 보관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다가 팔아야 될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걸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보택시니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전기료 쌀 때 여기서 공급받고 또 남는 전기가 있으면 택시도 거기서 그 전기를 팔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같이 네트워킹이 돼서 전력을 사고 파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은 국가가 관리하는데 에너지 관리를 지금 예. 앞으로는 지금 예. 개인이 관리하는 예. 이 사고 파는 게 예, 자유 가능해지면 시장, 그렇게 시장이 가야만 된다. 형성되는 예. 예, 주식회사 주식 상장되는 같이 에너지 시장도 그렇게 맞습니다. 예. 만들어야 예.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 예. 그래서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이렇게 가는 것만이 우리가 어떤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큰 대책이 아닌가 이제. 아마 그건 사회적 합의가 좀 많이 그 안 갈 돼야 될 수가 것 없죠, 같아요. 그런데 예.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볼 것 같으면 지금 대략 영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도요. 2030년에서 빠르게 그다음에 늦게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이 생산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이 법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정해놓고 그런데 영국은 이제 2030년 했다 2035년으로 지금 좀 늦추긴 했습니다만 35년이라면 사실 한 5년 전부터 내연차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나중에 중고차가 완전히 팔리질 않을 테니까.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내연기관차는 진짜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와 함께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이 석유 소비량이 2035년 즈음에는 그 감소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석유는 산업 발전하면서 계속 생산량이 늘었는데 이제는 이제 2035년 한 10년, 12년 후에는 석유 수요가 줄어들 거다. 대신 이제 청정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앞으로 5년, 10년 예. 그래 되면 거의 내연기관차는 거의 사양화될 거고. 네, 사용하자는 게 거의 확실하죠. 그래 되면 그 에너지 가격이 지금 배터리 전기는 저 화석 연료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완전. 예, 근데 화석 연료가 싸지면 그럴 땐 이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요? 전기 이 시대에 가는 게 휘발유 값이 지금 100불이다가 10불, 20불로 내려가면 10불, 20불로 내려갈까요? 가격 전망이 지금도 보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서로 담합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감산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생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저 배터리 단가도 지금 현재 전기차의 배터리 단가가 거의 40% 좀 더 되거든요. 50%였지만 이제 많이 다운되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계속해서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리튬 강산도 지금 중국에도 많고 뭐 남미 쪽에 많고 하지만 그것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견되면서 리튬의 생산 단가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빠른 게 중국인 것 같아요. 전기차. 제일 채택률도 제일 예. 높죠. 예. 우리나라는 한 60%, 70%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은 그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져야죠. 지금 전기차를 타면은 일단은 내연차보다는 그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차성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뭐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싸게 작은 차도 나오는데 그 외에는 지금 테슬라는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저기 조합 그 자동차 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포드하고 GM도 지금 전기차 생산량을 지금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전기차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져서 좀 한 2, 3천만 원대 전기차가 많이 나와야만 보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문제도 있겠네요. 자동차 산업이 부품이 한 3만 개 하다가 저기 보니까 심각해지죠. 뭐 만기 벌써부터 되면 시작됐습니다. 예. 인력도 로봇 산업 여러 가지로 지금 엄청난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뿌리 기술이나 금속 가공 전문 기업들 이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를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야만 되는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금과 같은 시대의 그 급격한 변화가 그 있는 그런 시대가 과거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그 미래의 자동차 UAM까지 포함해서 기술이 뭔가 좀 보편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술 어떤 기술이 지금 보편화되면 지금 이 얘기하는 50% 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기술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를 봤을 때 UAM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예. 생산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우선은 이제 배터리 값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테슬라가 사실 이런 분야에서 제일 앞서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일 큰 게 지금 기가프레스라는 겁니다. 그 테슬라 우리나라 현대에 있는 현대 그 기술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 어떤 부분에 플랫폼 문제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일단 그 일관 생산 시스템을 테슬라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자기네들이 직접 그 기술이 내재돼 있어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현대는 자율주행만 봐도 자기가
직접 그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이제 클라우드 슈퍼컴 자체를 심지어는 칩 자체도 자기네가 만들어요. 설계를 해요. 테슬라는. 근데 현대는 이제 현대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GM이나 포드 다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기업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산 공정에서 우선 볼 것 같으면 뭐 배터리야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같이 다운돼야 되겠지만 기가 프레스라는 게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거를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고압 다이 캐스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을 줄 때 금형이 양쪽에서 이렇게 딱 합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뜨거운 용탕, 알루미늄 같은 경우 800도, 900도의 뜨거운 용탕을 갖다 주입을 할 것 같으면 이게 틈으로 이렇게 새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강하게 클램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6,000에서 8,000톤 정도의 고압 클램핑 포스를 가지고 이제 확 눌러주는 가운데서 이제 용탕을 이렇게 주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고가 딱 되면 이걸 열어줘가지고 이거를 추출을 꺼내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 이제 그 시스템 사이클 리캐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뭐 그냥 프레스를 하니까 용탕 부으면은 열분 나오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걸 생각하는데 거기 안에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 스페이스 X라는 그런 그 테슬라의 그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기에 특수 합금 소재들에 대한 노하우를 합금 설계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거기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실리콘, 마그네슘 계열의 이제 소재인데 그거는 반드시 뒤에 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열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구우면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응력 때문에 이렇게 치수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가공을 해줘야 되고 해서 거기에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테슬라는 그리고 열 처리를 안 하는 합금을 개발해서 굉장히 큰 제품을 갖다 한 번에 그냥 주입해서 찍어내요. 결함 없이. 그러려면 그 금형의 냉각수 시스템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합적인 기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기업들이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알루미늄 부품들을 평생 자동차 부품 생산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제품 하나를 갖다가 한 번에 찍어서 내는 거는 사실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쉽게 못 따라가는 건데.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질문해 볼게요. 현대와 기아는 자동차 회사죠. 그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입니까? 아니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플랫폼이에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집합체의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결국은 이 자동차부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여기서 뭐 테슬라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기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는데 특히 그 현장 생산에 있어서도 너무나 엄청나요. 아까 말씀드린 기가프레스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지금까지 포드에서부터 시작된 벨트 컨베이어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이버 피지컬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그저 스마트 팩토리의 근간이 된 CPS와 이제 그 같은 개념인데 그걸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현장에서 단가를 왜냐하면 70개 정도 되는 부품을 한 번에 다이캐스팅으로 찍어내 버리면은 그거를 프레스 용접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이 줄어들죠. 공정이 줄어들죠. 시간이 줄어들죠. 인건비 적게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생산 단가를 다른 기업이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에서도 그런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더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카메라 기반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이미 상당 부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들이 적절히 이게 그 조합이 되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나중에 플랫폼까지도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계속. 예.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공간 컴퓨팅이 이제 기반으로 하는 이제 자율주행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모든 거를 주도하면서 왜 이것이 그러냐면 자율주행이 성공이 되면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산업의 타 산업으로 이게 파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스마트 산업이. 그래서 로봇으로도 갈 수 있고 가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팩토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시티에도 들어가 이게 모든 것들이 스마트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보급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향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수소 시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수소 연료 전지차도 어떤 특장차나 승합차나 아니면은 선박이나 철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소 기반으로 이제 그 운송 수단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수소 발전에 의한 로컬 발전에 의해서 그 지역에 가정과 오피스나 이런 데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수소열 전지는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니까요. 그 열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발전 에너지 난방도 가능해요. 네,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산업의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수소열 저 시대에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 미래 자동차는 수소 연료를 쓰는 자동차와 배터리로 예, 가는 배터리, 두 가지.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개의 근데 방향. 제가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보니까 아까 부품이 기존에서 3만 개에서 한 2만 개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만 개, 만개 정도. 2만 개가 줄어들죠. 2만 개 정도, 1만 개 정도인데 수소는 그렇게 안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소 자체에서 그것도 결국 전력이니까요. 전력을 만들어야 전력인데 차이가 뭐냐면 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수소를 원료로 해서 그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차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전기 전자 자체를 전기 분해. 리튬이온은 거는 전자를 갖고 있다가 이게 흘려버리면서 전력이 생산되는 그렇죠. 건데 이거는 수소를 이용해서 차 안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쓰는 거니까 두 번의 단계를 거치죠. 산소도 내뿜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차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지금 아까 현대 기아가 자동차 회사고 앞으로 플랫폼 회사로 가려면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잘 구사해야. 근데 가능하다는 그게 우리가 애플과 그 다음에 이제 저 구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예. OS가 있고 예. 여기에는 iOS가 예. 있듯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구글이 다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삼성이 삼성 앱 같은 거 생태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은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를 등에 업고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최근에 보니까 현대하고 삼성이 협력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긴 하나 하지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니까 협력해서 테슬라 근데 같은 그런 플랫폼을 삼성도 소프트웨어 업체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쟤는 유망 기업들이 어떤 거 있나 그런 유망 기업들이 그런 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간단히 예,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겠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과 배터리 기술 동향을 이제부터 말씀드린다면 인류 문명은 이제 지금까지의 문명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일반화되는 그런 문명으로 그거를 획으로 해서 크게 나눌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차는 사실상 굴러가는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특히 AI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그 챗GPT와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이제 모바일 공간 컴퓨팅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AI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알파고 같은 경우 보면요, 바둑을 둘 때 19 곱하기 19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에 알파고 제로는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스스로 훈련을 해가지고 결국은 최고의 신의 경지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는 19 곱하기 19라는 거 갇혀진 공간 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 교통 저 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한 예를 들면은 길거리를 횡단보도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갈지 갑자기 뛰어갈지 거기 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앞에 차가 서 있는데 내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초록불로. 그런데 이 차가 가지 않고 그냥 서 있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갓생 같다고. 이런 경우 뭐 엄청나게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동물원에서 곰이 탈출해가지고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걸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교통공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은 그걸 다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엄청난 그 기술이죠. 그래서 제일 난해하는 게 자율주행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생각해서 운전하잖아요. 그럼 자율주행차는 내 눈 같은 역할을 카메라가 합니다. 카메라가 해준다. 테슬라 같은 카메라. 어떤 뭐? 다른 데는 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그야말로 신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기술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게 딱 어느 정도 셋업이 될 것 같으면 그간에서 새로운 가상공간의 플랫폼 시장이 창출되는 거죠. 그거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챗GPT 같은 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나타날 때 이거는 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율주행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는 세계 제1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일단 센서에 의해서 그 데이터 수많은 이제 빅데이터를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적 어떤 경로나 운전의 계획에 따라서 전자제어를 통해서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악셀을 밟으면서 이제 실제 제어하는 이런 간단한 인지 판단 제어의 단계가 이제 모든 스마트 알고리즘에는 근간을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근간이 이렇게 맞습니다. 저 하나만 잠깐만요. 예. 자율주행 알고리즘 안에 있는 저것만 보니까 네. 그 운전해주는 로봇 인간이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 예. 인간하고 똑같은 네. 메커니즘이죠. 그걸 전부 그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로봇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인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과학 문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인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방하는 거의 모든 과학 문명이 다 모방 아닙니까? 결국 자연현상과 인간의 어떤 또는 곤충과 동물 이런 데서 다 모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하나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충돌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지형지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충돌을 회피하는 운전을 하면서 또 온갖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실제 운전하는 이제 그래서 주변 환경 인지는 센싱이고 그 다음에 충돌을 회피하면서 교통 상황을 대처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할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전자제어를 통해서 이제 실제 운전하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면 뭐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반대편 차도 있고 중앙 분리선도 있고 옆 차선에 차도 있고 차선도 있고 또 그다음에 분리대와 나무 뭐 주차된 차들 그다음에 길 건너는 행인 전봇대 그다음에 관찰이 안 되는 영역들 뭐 표지판 신호등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차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그때 가야 되는데 이게 0.05초 내로 매 순간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 길 가는 행인이 네. 신호등 앞에서 건너는 게 괜찮은데 그냥 새벽 같은데 밤늦게 그냥 할머니들이 길을 그냥 건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인지해야겠죠. 그게 자율주행의 강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360도 전방이 다 보거든요. 보면서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그 거리에까지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 방향 튼 게 이상하다. 조금 지나면 이리 건너겠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미리 판단하죠.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앞에 차들이 주차가 쫙 돼 있지 않습니까? 골목거리 길 같은 데서. 그런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차가 가다가 인사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버스가 가리고 있는데 사람이 막 버스 옆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 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버스 옆에서 걸어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니까 근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확률적으로 횡단보도 건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은 몇 초 내에 이 사람이 버스 앞으로 나와서 횡단보도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겠구나 하는 가능성까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딱 섭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사람이 더 이상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겠어요. 그 단계까지 가면 사람이 운전 안 하죠. 이제 자율주행이 완전 대세가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자율주행 예찬론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나 인간의 그건 다음 문제는 다른 문제 같아요. 거기까지 퍼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한 페이지를 추가하겠고 언뜻 보면 이게 복잡해 보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게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을 하나로 담은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 아 자율주행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길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맨 왼쪽에 이제 그
도조 슈퍼컴이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반이기 때문에 도조 슈퍼컴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로는 세계 5위의 가장 이제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이제 컴퓨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동차들 지금 이제 테슬라가 모든 세계 한 대략 600만 대 정도가 도로에서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카메라로 수시로 2D 또는 이제 4D 동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OTA라고 해서 오버 디 에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선으로 해서 이제 슈퍼컴에다 수시로 그 영상 클립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판단 제어가 이제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단계는 카메라가 이런 비전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데이터들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NERF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이제 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2차원 그 데이터를 3차원으로 최적을 가진 데이터로 합성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가 쭉 어떤 각도를 가지고 주행을 하면 그 속도와 각도와 그다음에 주변의 2차원 화면들을 촬영을 한 걸 가지고 그거 다 감안해서 3차원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성을 해서 딱 나타내 주면 이제 그 저 위에 BEV라고 그래요. 벌사 아이 뷰라고 그러거든요. 조감도라는데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3차원 영상을 구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차들이 있고 뭐 차선이 있고 다 보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 3차원 형상들을 우리가 전에 이제 평생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3차원 모델링 데이터들을 하나의 최적과 면적과 뭐 셀과 셀 사이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치수를 가지고 있는 복셀 데이터로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벡터 스페이스라는 그런 그 방향과 벡터니까요. 방향과 속도와 뭐 위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복셀 데이터로 이렇게 이거를 전환시켜 줍니다. 최적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요게 복셀 데이터로 도로를 자동차를 옆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다 이렇게 전환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 그러면 오큐펀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 네트워크라는 그 RNN 학습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0.03초 내에 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지고 전진해 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물체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체인지 아니면 빈 공간인지를 AI를 가지고 실시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되어 있는 공간들하고 닿으면은 이거는 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가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근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RNN 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것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제 매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이제 차량이 진행해 나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부딪히지 않고 점유 공간만 이렇게 인식을 해서 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뭐 신호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표지판이 있고 건너는 사람이 있고 뭐 갑자기 뭐 돌이 날라온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그 순간에 이미지를 갖다가 분류해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CNN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승용차면 승용차, 뭐 이제 승합차면 승합차, 짐승이면 짐승, 어떤 물체면 물체, 지형지물은 지형지물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놓습니다. 그걸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CNN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서 차가 진행해 나가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또 CNN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영상을 가지고 이제 그 강화 학습과 모방 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량 주행하는 어떤 순간순간의 전략, 계획, 운행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학습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차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학습을 통해서 어떤 추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그거를 차 안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강화 학습과 모방 학습과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학습 CNN 그리고 RNN 시계열 데이터를 학습하는 RNN 학습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카메라와 인공지능 AI가 결합된 그렇죠. 360도를 커버하는 네, 카메라에다 예. 인공지능이 붙어 있는 네. 그게 미래 자동차라는 거죠. 지금이죠. 지금이면 지금. 미래 지금에서 지금 더 자동차. 안전한 방향으로 미래에 가고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테슬라도 의사 라이다라는 걸 처음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가서 부딪히면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3차원 형상을 인식하는 게 이제 라이다 방식인데,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는 큰 특징이 단점이 뭐냐 그러면 깊이 추정이라 하지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 가지고 앞에 차가 몇 센치 앞에 몇 미터 앞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 라이다 기술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거리가 멀수록 거기 오차가 굉장히 커져요. 가까운 데 비해서. 이건 이제 사람이 양쪽에 눈에서 왼쪽 오른쪽 눈이 이렇게 보면 시차가 있어가지고 저 보는 관점이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요거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3차원을 인지하는데, 그런 방식을 이제 응용하는 게 의사 라이다 기술입니다. 그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키판시 네트워크라는 게 점유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서 이거를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의 발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방 학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또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범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그 운전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련한 모방 학습, 그 운전자의 그 운전 기술들을 카메라가 실시간 촬영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그 기술의 그런 그 기술 핵심들,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지금 저 정도 단계면 자율주행 몇 단계입니까? 0, 1, 2, 3 이렇게 근데 이제 나오잖아요. 흔히들 예. 그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벤츠가 뭐 3단계를 구현했다 뭐 3단계 해가지고 막 자율주행 대서특필하고 막 그렇게 이러는데,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은 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그게 지극히 제약된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고속도로 안에서 속도는 60km 미만. 그 다음에 이제 한 차선에서 그러면서 차가 알아서 가는데 그 안에서 뭐 몇 가지 동작만 할 수 있다. 이런 제약 조건이 많은 가운데서, 그리고 밤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만 3단계 된다 그러는데 그거를 마치 다 된 것 같이 막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400마일 640km를 복잡한 도로와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8시간 동안 사람이 한 번도 개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2.5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벤츠보다 못하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현재까지 이미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몇십만 명이 지금 사가지고 FSD 베타 11점 얼마 해가지고 버전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운전하면서 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자동차도 오토로 놓으면 그걸 보통 1단계, 뭐 0단계, 1단계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런 정도 단계면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단계라고 5단계까지 갔는데 그 계속 이게 회사가 차를 내가 샀을 때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느 날 갑자기 업그레이드 해주듯이 그렇게 OTA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그 재밌는 게 차의 어느 부분이 예를 들어서 둔덕을 가는데 둔덕에서는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여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를 운전하는데 이게 속도를 안 줄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어 그러고 이제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밤새 테슬라가 그걸 학습을 시켜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개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와서 AS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날 운전하는데 둔덕에서 속도 줄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OTA의 위력입니다. 유저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S 센터 갈 필요 없이 그냥 잡으려니까 개선됐더라. 그러니까 중고차 값이 싸지가 않아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는 베타 버전이 알파 버전으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제 FSD 12가 이제 연말이나 내년에 나올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 코딩을 안 해. 사람이 코딩해서 넣어주는 규칙 기반이 아니라 스스로 비디오를 보여주면 비디오를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닮아가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과 모방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업그레이드 할 때는 가서 구청에 가서 업그레이드 해주거든 잘. 지금 테슬라 같은 데는 안 가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이런 앞으로 그런 기술이 다 그게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비자를 만족시키려면은 그 방향으로 어디가 한 군데 한다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지 기능을 하여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판단 기능에 들어가면 이제 0.05초, 0.03초 내에 판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간순간 최적의 길로
이게 ECU라 그래야지 일렉트로닉 컨트롤 시스템 이제 유닛.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뭐 운전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강화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강화학습에 대해서만도 얘기하려면 또 별도 토픽을 가지고 이제 모방학습학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쓰여진 기법을 뭐 간단히 짚고만 간다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든지 강화학습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단순하면서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썼냐면 알파고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고 제로가 서로 가상 알파고끼리 이렇게 대국을 할 때 이 방법이 쓰여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테슬라도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도 학습을 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도 최적의 어떤 뭐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이제 그거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속도와 핸들 방향을 운전 방향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끔 이제 최적 경로를 예측하는 데는 이제 이런 강화학습 그리고 이제 여기 모방학습은 위에다 적었습니다만 이것들이 같이 이제 믹스돼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제어 기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 안에 굉장히 작은 슈퍼컴퓨터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슈퍼컴퓨터입니다. 그게 저기 도적 슈퍼컴이라는 게 그겁니까? 아니 도저는 뒤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 하드웨어 3.0 또는 앞으로 4.0은 요거는 엣지 서버입니다.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다가 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능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는 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성능의 컴퓨터 서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엣지 서버라고 볼 수 있고 그게 테슬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자기들이 자체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칩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개발한 NPU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대세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스스로 설계해서 이 TSMC라든지 삼성에다가 이렇게 파운드리에다 맡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강력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 뒤에다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내재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내재시켜준 이 하드웨어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학습과 추론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은 뭐 수천만 번, 수억만 번 계속 이터레이션 반복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최적의 어떤 그 가중치들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 뽑아낸 가중치들을 요 엣지 서버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엣지 서버는 매 순간순간 판단할 때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수천억 번, 수조 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이 바로 이 엣지 서버의 추론, 인퍼런스 기능이거든요. 그거를 전담하는 엣지 서버가 바로 하드웨어 3.0, 4.0입니다. 근데 이거를 테슬라는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차 안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최적의 운행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안전운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뛰어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을 하면서 그 안에 통합 ECU,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시간 안에 뭐 조향 장치나 이제 브레이크나 악셀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안에 사실은 특히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컨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칩의 중요성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쪽으로 강한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뭐 이렇게 엔비디아가 GPU 전성 시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GPU 없어서 못 쓰잖아요. 챗GPT로 다 GPU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NPU, 그다음에 뉴런 모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NPU의 어떤 초기를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상태인데 FPGA하고 ASIC 칩이라는 게 이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NPU가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GPU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 GPU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게임을 위해서 개발된 게 GPU였거든요. 근데 병렬 연산 안의 특징 때문에 이제 이게 인공지능으로 엄청 쓰이고 있는데 그래픽 처리도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CNN, RNN, 트랜스포머, 강화학습 뭐든지 이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느 누가 뭐 비유하시던데 뭐 이 뷔페 식당 가면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이제 GPU고, NPU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투자를 위한 AI 그 프로그램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는 연산만 빨리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픽이니 뭐니 이거 부분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강조돼야 되는 게 오직 그 연산, 시계열 데이터, 특히 RNN 이런 쪽에서 이제 기능이 강화된 쪽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칩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그 목적 지향형 그런 그 AI 칩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ASIC과 FPGA로 나뉘는데, FPGA는 예를 들면 군사용이다, 항공용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거대 어떤 산업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일 때 이제 FPGA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설계 제작을 하고, ASIC은 이제 범용적인 거죠. 범용적인 건데 이제 일단 양산을 해야 되니까 양산 만들어 가지고 양산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러면 큰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험용으로 생산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양산으로 가는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ASIC 칩인데, 그래서 ASIC 칩이 굉장히 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체 설계해서 궁극적으로 가격이 싸고 전력을 모바일이니까 전력을 적게 잡아먹어야 되고 열이 나지 가능하면 열이 적게 나는 이런 칩의 특징을 가진 것들을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패밀리스 업체들이 설계 경쟁에 불이 붙고 있죠.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자율적 AI 그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칩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SoC라고 그러지,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GPU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CPU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NPU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RAM, DRAM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테슬라의 그런 저런 자체 설계는 테슬라가 이런 엔비디아가 하고 예. 파운드리 해서 예를 들어 TSMC 삼성 같은 데는 그걸 설계 받아서 그대로 제작하는 거죠. 네, 슬프게도 아직은 TSMC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죠. 예. 그 뉴런모픽은 뭡니까? 뉴런모픽은 이제 그 지금은 병렬 연산이라고, 이제 뉴런모픽은 한마디로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닮아가는 이제 그런 반도체 쪽으로 간다. 예,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칩이 또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예,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도조 컴퓨터, 도조라는 게 한마디로 그 도장이라는 일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개념이죠.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이 길거리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계속 학습을 해서 다시 차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이제 그런 용어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요소 칩이 여기 D1 칩입니다. 그래서 D1 칩은 저 메뉴에 나와 있는 대로 362 테라 플롭스입니다. 그래서 1 플롭스는 초당 1조 회 연산하거든요. 그러니까 362조 회 연산을 부동소수점 연산을 1초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트레이닝 타일이 만들어져 25개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D1 칩이라고 그러는데 D1 칩 25개가 모여져서 이제 트레이닝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9 페타플롭스입니다. 그래서 1 페타플롭스는 초당 1000조 회 연산을 말이 쉽지 무지막지한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5,000조 2.5 경이 되는 25 경인가요? 뭐 그런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타일이 120개가 모여져서 도조 컴퓨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타플롭스라고 그러는데, 에타플롭스는 초당 1000경회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이니까 1100경회 연산을 1초에 하는 이 어마무지한 그런 연산 속도와 그 다음에 이제 1.5 페타바이트의 이제 메모리 용량을 갖고 있는데, 이건 초당 10초 길이 영상을 100만 개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저 컴퓨터 안에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연산 속도와 메모리 용량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설계한 NPU가 여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학습들을 시키는데 이 학습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습시키고 또 더 높은 도수로 업데이트해서 또 학습을 시키려면 다 뒤집어 엎고 또 새로 또 쫙 학습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전이학습 이런 데는 기존에 한 거를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속도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속도, 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의 한 번 이렇게 다 새롭게 리세트를 하는데 한 25분이면 가능할 정도로 지금 그 속도가 내년쯤 되면 25분 정도면 가능하게 이렇게 학습 사이클 그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이제 그 머스크의 그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연산 속도와 메모리를 갖게 되면은 자체 테슬라 훈련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의 학습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 서비스 뭐 이런 그 클라우드의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타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쓰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독자 그런 그 저기 하드웨어들을 안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리고 또 이런 자율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타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발생할 때 여기서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쪽까지도 계속 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저기 그 하드웨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통합 ECU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통합 ECU 이제 전체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내연차들의 그 에러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연료를 정밀하게 뭐 이렇게 분사를 해주고 하는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로 이제 제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차량 안에 ECU 시스템들이 각 독립적으로 70 내지 100개의 ECU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운전석을 앞뒤로 이동한다든지 또는 창문을 여는 개폐에도 하나씩 ECU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제어로 다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거의 같이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저급 반도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차가 정밀한 기능으로 운행이 되면서 편리해지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으면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거를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각각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100개의 ECU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현대면 현대 쪽에 이런 부품들과 이런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해주는 각 기업마다 독자적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0개면 100개가 모여져서 하나의 차가 조립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차를 일사불란하게 제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전기차일 경우에 일사불란하게 통합 ECU 시스템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전체 차를 갖다가 제어를 하게 하려면 부품업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일반 차들이. 거기에 이제 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전기차는 사실은 처음부터 전기차로 시작한 기업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따라올 수 없었지만 전기차를 빠르게 가는 것이 자기들은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간 거예요.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서 ECU를 통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몇 개만 가지고 각각의 회로들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선 또는 무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앙 컨트롤 시스템에서부터 각 부품들이 다 연결되게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폭 줄이면서 단순 시스템으로 전기차가 운영이 되도록 그래야만 자율주행을 제어하기도 좋거든요. 결국은 내연기관차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 말이죠. 경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캔통신이라는 그런 통신 기법을 썼다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더넷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대체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이게 이제 또한 그 앞으로 전기차의 핵심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 시스템의 이제 컨트롤 유닛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편화가 이게 점점 더 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가플래스의 고압 다이캐스팅. 이 가운데서 이제 오른쪽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뒤에 그 내부의 리어하고 프론트 쪽에 이제 프레임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패킹, 그 배터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이제 패킹 구조물이거든요. 이제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이걸 하나로 찍어내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로 찍어내는 거를 자동차 업체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해본 적이 없고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 기술에서 합금 기술에서 노하우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째로 이렇게 커지면요. 그 안에 내부에 불량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제는 3D 프린팅을 하고 아니죠. 3D 프린팅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양산을 해서 한 번에 10만 개, 1000만 개 찍어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금형을 3D 프린팅에서 모래를 재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층 방식으로 해서 모래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용탕을 부 가지고 금형을 만듭니다.
대충적인 금형을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그 시작품 금형을 합형을 시켜서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뭐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수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또 냉각수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냉각수까지 다 엮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충분히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밀 가공으로 금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시간이 대폭 단축이 돼요. 대폭 단축이 돼요. 왜냐하면 금형을 다 정밀 가공 깎아 만들어가지고 주저해봤더니 불량이 나더라 그러면 또 수정하더라 누더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고 이러려면 시간이 하세월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까지 여기에 접목이 돼 있고 뒤에 냉각수를 두꺼운 부위는 금형의 물건 그 제품의 두꺼운 부위들은 냉각수를 세게 흘려주고 또 오히려 어떤 부위는 얇아가지고 너무 빨리 응고된다 그러면 거기는 히터를 해서 히팅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열 평형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쿨링 시스템, 히팅 시스템의 평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다 설계를 해서 금형을 여기에 고도의 과학 기술이 축약돼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쉽게 못 따라오는 거죠. 물건이 클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열 처리가 필요 없는 합금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지금까지 6,000톤, 8,000톤을 저기 그 클램핑 포스를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다이캐스팅 제품을 만든 기업이 없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깨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프레스가 전통적인 3,000년 전에도 있었던 기술이지만 머스크가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의 아이콘을 만든 거는 그거는 참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까지도 저렇게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접 로봇이 대폭 줄어들고 그리고 부품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용접 그 접합을 하는데 따르는 그 시간과 공정과 인건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레이버 피가 많이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올라가고 원가가 다운되죠. 지금 일반 자동차 업체들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 더 이상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마 멕시코에서 이제 25,000불짜리 그 소형차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언박스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 공정은 이제 일반 완성차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철판을 가지고 이제 프레스를 해가지고 용접을 해서 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차체에다가 이제 페인트를 합니다. 도장을 하고 문들을 다 떼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모든 내부의 샤시 부품이니만 엔진 부품이니 해가지고 구동 부품들 다 안에다가 넣어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벨트 컨베이어에서 일관성이 쭉 흘러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프론트 바디, 뭐 플로어, 리어 바디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도어, 후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떼가지고 그 각각의 공간에서 이거를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까지 포드의 1900년도 초부터 벨트 컨베이어 라인이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정석이 되어 왔었거든요. 이걸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연성 있는 유연 생산에도 좋을 뿐더러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구도거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작업 공간이 굉장히 컴팩트해져요. 그러니까 일관성 벨트 컨베이어보다는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면 적은 공간에서도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각각을 만들어서 이게 조립을 하든지 이렇게 붙일 때 과연 그 틈새들이 내구성을 가지고 10년 썼을 때 과연 문제가 없을 거나 이제 이런 용접 접합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만약에 성공된다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언박스드 프로세스입니다. 경비 절감이 엄청나게 엄청 될 수 있죠. 그래서 절감이 뭐 10% 20% 된다 큰 소리 치는데 아까 멕시코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개념에 두고 개념을 한다. 공장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지금 로봇이네 이건 옵티머스라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발표를 했고 처음에는 막 사람이 나와서 춤춰가지고 막 비웃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개발해서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이제 흔히 우리가 비교를 해서 말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일단 이제 유압을 가지고 이제 가동되는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액추에이터, 전기를 근간으로 하는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이제 가동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손보다는 몸 전체의 유연한 동작,
그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단순한 작업이면서도 반복적인 작업들을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손가락에 각각의 6개의 액추에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밀한 단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약 한 40개의 액추에이터들이 몸 구석구석에 관절이나 고관절 같은 데 다 들어가 가지고 근육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역시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카메라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도 역시 그 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홈이면 홈, 그 다음에 공장이면 공장, 거기서 단순 작업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 좁은 영역 안에서. 그래서 학습된 그 추론 기능, 그 지능이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3.0이나 4.0 같은 형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ECU도 같이 들어가 있고 해서 각 액추에이터를 가동시키면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로봇을 2만 달러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한 대당. 2만 달러면 엄청 싼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설거지용, 조리용 뭐 등등등 해가지고 청소용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가서 내놨을 때 이거를 한 2만 5천, 2,500만 원 정도에 판다 그러면요 아마 수요가 굉장히 그럼 엄청날 거예요. 제가 자율주행차 안에 운전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율주행은 그냥 그 안에 다 자율주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그 안에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아니 저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알아서 다 운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삶 전반에 퍼져갈 것이다. 근데 이게 무시무시하게 퍼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시장이 어떤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 말하자면 아까 인지판단 제어의 세계 그 구도라 그랬는데, 자율주행은 교통정보를 인지하고 운전 상황을 인공지능으로 판단해서 차량 주행을 제어하는 거라면, 지능형 로봇은 주변 정보를 인지하고 또 행동 상황들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변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제어하는 이런 거고,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의 모든 정보 지식들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가동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장비나 공정을 제어하는, 스마트홈은 실내 정보를 인지하고 집안 상황을 판단해서 집안 환경을 제어하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망공은 하늘의 모든 정보들을 인지하고 운행 상황을 인지하고 운행 상황을 판단해서 공중에서 항공을 제어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인지 판단 제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것 좀 있는데 네. 배터리인데요. 보니까 뭐 음극재, 양극재, 리튬 뭐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한번 좀 배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하여튼 그 네. 크게 큰 스코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제 NCM, NCA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니켈 중심, 리튬의 어떤 그 산화물 형태로서 이제 이렇게 양극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인산철 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그런 그 전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뭐 LG 같은 데서 이제 리튬 황전지를 뭐 이제 시작품을 개발한 지 몇 년 돼서 이렇게 적용도 해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리튬 황전지나 뭐 리튬 에어 전지,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전고체 전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그 NCM이나 NCA 계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에너지 밀도를 계속 높이고 또 부피는 컴팩터화 시키면서 가격은 다운시키고 이제 폭발 위험은 거의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니켈이 90%, 그러니까 구성비가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봤을 때 이제 현재는 8대 1대 1 정도의 구성이 대부분이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들을 자동차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대 1, 0.5대 0.5, 9반반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켈이 9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0.5씩 코발트,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건데, 코발트는 이제 저 콩고나 이런 데서 어린이들을 이제 착취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코발트는 가능하면 이제 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니켈은 이제 가장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고, 코발트와 망간은 안정성을
것들을 향상시키고 알루미늄은 이제 순간적인 출력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제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양극물 이게 이제 양극물질인데 활물질이죠. 단결점 기술 개발도 많이 이제 추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루미늄 기판에다가 이렇게 유기용매를 가지고 이제 이런 활물질들을 믹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표면에다 이렇게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그 칼렌더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압착을 하면서 이렇게 기판에 붙여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균열이 많이 힘을 받으니까 균열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양극물 하나하나를 이제 그레인 바운드리 그러니까 결정립이 없는 그러한 그 단결정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힘을 받아도 균열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양극물질들은 많이 개발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 균열이 간 부위에 전해액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밀도로 떨어뜨리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습식 지금 이제 통상 습식이거든요. 그래서 습식에다가 이제 유기 바인더하고 이제 유기 용매를 바인더하고 이제 유기 용매를 가지고 이제 활물질을 넣어서 페이스트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그 용매를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체 바인더하고 활물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프레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압착이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가를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용매를 항상 이렇게 휘발시켜 가지고 다시 파우더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매를 다시 날려보내 가지고 그 용매를 응축시켜서 그걸 다시 바인더와 섞어 가지고 이제 페이스트를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독성이 많아요. 지금 쓰고 있는 그 용매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쓰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다른 그 시설들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를 건조시키는 공정이 여러 군데가 들어갑니다. 습식으로 하다 보면 근데 전체 전극을 다 펼쳐가지고 넓은 공간에서 그거를 건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원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식 공정을 개발하는데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바인더하고 이제 활물질하고 이렇게 압착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게 절연적인 상태가 돼버려요. 전자가 흐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주로 우리가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탄소 나노 튜브를 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성이 좋게 해주는 이제 뭐 그런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뿌려서 그 표면에 흡착은 이렇게 접착은 잘 돼요. 근데 그게 인절미에다 콩가루를 뿌릴 때 이렇게 그 뿌리긴 좋지만 이렇게 균일하게 잘 안 뿌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균일하게 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것들도 하나의 공정에서 노하우. 그게 코팅 기술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균일하게 뿌려주는 거. 일단 그래핀을 뿌려주면 이렇게 잘 붙긴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균일하게 해야지 국부적으로만 이렇게 그 뭉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건식 공정도 개발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게 완성이 되면 굉장히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응급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천연 흑연은 특히 뭐 중국에서 많이 나서 최근에 뭐 인조 흑연도 그렇고 수출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흑연이라는 게 이렇게 층상이지 않습니까? 그 층상에 결국은 리튬 이온이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전해질을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그 분리막을 통해서 이제 리튬 이온만 거기서 빠져나가서 전해액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음극에 가고 그다음에 전자는 이제 전선을 통해서 가가지고 이제 음극에 도달하게 되면 각 층별로 그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이 저장되느냐에 따라 에너지 밀도가 좌우가 됩니다. 근데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이 지금까지는 가장 안정적이고 보관하기가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조 흑연이 좀 더 결정성도 높고 이제 구조가 균일해서 인조 흑연이니까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향후에는 그 실리콘이 궁극적으로 이제 많이 왜냐하면 흑연은 이제 탄소 원자 6개당 리튬이온이 1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은 원자 4개당 리튬이온이 15개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 용량이 10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양극물도 그렇고 음극물도 그렇고 그 개질하는 그러니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실리콘을 음극으로 쓰고 더 나아가서 리튬까지 이제 리튬 메탈도 음극으로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 문제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 이게 부피가 4배가 팽창이 돼요. 그래가지고 방전 시에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흔히 이제 실리콘이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나 카바이드, SiC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요거를 약간 한 5% 정도만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팽창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카본 나노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전기 전도도 탁월하고 이제 표면적도 크고 화학적 안정성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핀이 이런 배터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할 거로 생각되고 싱글 월에 그래핀이 있고 더블 월 그래핀이 있고 멀티 월이 있는데 그중에서 싱글 월을 그 많이 이제 수요가 여기도 오다 보니까 이제 나노 신소재가 언뜻 간판이 보이는데 그게 CNT 그런 거 하는 그 거예요? CNT 그래핀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 기업이 많이 저도 나와요. 이 나노 신소재 여기 신소재가 그 이제 그래핀 그래핀이 싱글 그래핀 이런 기업이 많이 나와야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메탈 쪽으로 해서 이건 하나의 방향이 뭐냐면 그 각각의 그 층상에서 얼마나 많은 리튬 이온과 그다음에 전자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전자가 다시 가서 방전을 할 때 이제 전기를 발생하고 이제 이 리튬은 다시 또 이게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그게 분리막을 통해서 다시 양극으로 돌아가서 다시 산화물 상태로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이제 분리해서 가고 이제 이런 게 계속 리사이클 되는 게 이제 충방전 그 메커니즘이죠. 이제 배터리. 그래서 제가 리튬이온 2차 전지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수소 연료 전지를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제조 과정에서 이제 재련, 생산, 폐기, 재활용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그게 지금은 화석 연료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수소를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 에너지를 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나 풍력은 간헐성이 문제거든요. 네. 아침 저녁 바람 많이 불 때 안 불 때 그럼 그거 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낭만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 주변에 남을 때는 공단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공급을 해주면 되죠. 그 전기를 전력 송전을 해서. 근데 그것도 제주도에는 없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이런데 양수 발전에다가 물을 그 전력 가지고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가게 해줘요. 그 전력을. 그래서 그 다음에 낙차 가지고 수력 생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저 간헐성으로 인한 그 낭비된 에너지를 수분해서 생산을 하자. 이제 그렇게 많이 유럽 쪽에서는 특히 이제 많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수소는 그 굉장히 그 저기 특수 배관이나 특수 탱크, 카본 파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저기 이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수소 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금속 같은데 타고 들어가서 수소 화물이 만들어가지고 계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막 그냥 그 파괴가 되면 그쪽으로 확 전파가 되면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수송할 때 특수 장비들이 들어가고 보관할 때도 굉장히 특수 그 가스 상태로 하면 고압으로 해놔야만 가스를 충전해 줄 수 있거든요. 고압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수소를 발전하면 전기와 열을 같이 생산하는 그런 장점이 크죠. 그리고 그래서 전기와 난방열까지 얻을 수 있는 만능 에너지라고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파급 효과들은 수소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수소 1kg가 산소와 결합하면 이제 35,000kcal 에너지인데 휘발유의 3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액화시켜도 그거를 보내고 할 때 그 계면에서 액화된 게 다시 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100% 액화해서 100% 수송이 안 되고 이게 항상 겉에서의 문제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어려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되는 게 앞으로 암모니아 퓨얼셀 또는 이제 암모니아는 영하 33도에서 이제 액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나 이제 수송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암모니아는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곳곳에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해서 이제 중대형 발전이나 선박 같은 대형 시스템에도 적합하고 이제 단 문제는 이 암모니아라는 건 일단 수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이게 NH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변환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수소가 어떻게 산화되는지 뭐 이래야 되니까 거기서 효율 문제, 에너지 손실 문제, 뭐 경제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50도 정도까지 떨어뜨려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발열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촉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연소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650도를 저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고출력으로 작동하는 그런 암모니아를 직접 넣어가지고 연료전지로 이렇게 수소 발전하는 이제 그런 나노 촉매 개발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좀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암모니아 퓨얼셀이라든지 암모니아 연료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도 뭐 아직은 양산은 조금 있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도 있지만 수소를 산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뭐 자동차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수소와 CO2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이 에너지 퓨엘을 만들어서 그거로 내연기관차에다가 액상 상태로 넣어가지고 휘발유처럼 쓸 수 있는 그러면 지금의 그 벤더들이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연구를 많이 하죠. 뭐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화된 공기를 가지고 이 수소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산소가 그래서 이제 그 정화된 산소 공기를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그 거리의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여서 필터링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수소가 이제 그 통과돼서 나온 그 수소와 반응을 시켜서 이제 물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1시간 주행할 때 한 대가 26.9kg을 공기를 정화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드 이펙트도 굉장히 크고요. 충전 시간이 휘발유와 비슷하게 한 5분 정도. 그리고 이제 수소 1kg이 현재 가격으로 한 5,000원인데 1kg로 100km 주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소라는 거는 이제 그 연료전지의 그 메커니즘이 수소 자체를 그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온화를 시켜주거든요. 양극 쪽에서. 그래서 이온화 시켜주면은 그 전자가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을 통해서 전해질을 통해서 이제 그 수소 원자가 이제 가가지고 음극으로 가면 거기서 산소가 이온화된 상태에서 그것과 결합을 해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백금 촉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이제 이온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팔라듐, 백금, 세리움 같은 것들을 쓰는데 연료전지 원가의 한 40%를 차지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촉매를 어떻게 일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촉매를 어떻게 지금 그래핀을 개발한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백금 가격의 한 10분의 1이다. 그리고 단단한 흑연 쪽이기 때문에 단단해서 오래 사용도 가능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에서 수소차가 크게 불리한 게 냉각계통이 크게 필요해요. 여기서는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이 차에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뭐 난방에 해주겠지만. 그래서 그거 레디에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커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E-fuel 같은 것도 아까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청정 에너지 가지고 이제 전기 분해를 해서 거기다 CO2를 갖다가 이제 합쳐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합성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CO2는 기존에 있던 거를 여기다가 합성을 하니까 CO2는 생기는 게 아니고 있는 거 해서 뿜어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현재 자동차 휘발유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퓨얼 자체가 액상이니까.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전환시켜서 몇 단계 가려면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코스트 다운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유럽도 뭐 이거 가지고 기사도 크게 나오고 뭐 엄청 이제 앞으로 확 바뀔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미래 변화와 유망 기술의 어떤 저희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게 이렇게 변화되면 새로운 비즈니스는 어떤 역할을 어떤 때가 좀 가능한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 역할을 하는지. 현재는 솔직히 많이 기업들을 말씀드릴 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더군다나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역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데이터를 엄청 모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하려면 엄청난 클라우드 슈퍼컴이 있어야 돼. 이건 대기업이 아니면 엄청난 투자 GPU를 어마무지하게 사다가 슈퍼컴 키워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데이터 자동차에서 받아. 지금 그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그 밖에 어떤 그 모빌아이라든지 이런 데가 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은 단말기가 자동차가 없어요. 기껏 해봐 전기차 뭐 어디서 하는 거 사다가 쓰든지 내연차 가지고서 그 길거리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테슬라는 600만 대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테슬라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자기네가 내재화 시켜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그러니까 저기 웨이모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기업인데, 웨이모는 그래서 주로 가상 공간에서 3차원, 4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위적으로 그 강화학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자율주행 지능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그 교통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모아가지고 학습시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니 뭐 피닉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로보택시를 이미 법적으로 통과가 돼서 저기 GM의 슈퍼크루즈라든지 그 다음에 웨이모가 그거를 지금 일정한 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슈퍼크루즈라는 데가 저기 GM에서 하는 데인데 그게 지금 정지됐어요. 캔슬됐어요 지금. 그 주정부에서 캔슬시켰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고 1차 그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다친 사람을 이 저기 슈퍼크루즈가 모르고 밟고 지나가버려요. 뭐 그런 문제들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아서 힘들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기술들 그 API를 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급시켜 나가는 API 기술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강점인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그런 쪽에서 계속 창업을 하고 나가는 뭐 이런 쪽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MPU 설계 기술. 이거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앞으로 이 MPU 쪽은 잘만 하면 제2의 삼성 같은 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 인맥상통이지만 인포테인먼트 쪽에 모바일 플랫폼이 활성화돼 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챗GPT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이 되고 메타버스나 이런 게 연동이 되면서 그 안에서 아주 엄청난 자승 3승배의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순발력 있게 우리가 창업을 해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슈퍼컴이나 이제 엣지 컴퓨팅 이것도 뭐 역시 이거는 이제 대기업의 영역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슈퍼컴을 이용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스마트 산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다음에 엣지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주로 아마 중소 벤처기업들과 현대면 현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결국 자율주행 쪽에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는 뭐 계속 발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유망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충전소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일반 주유소의 전기 충전 시설들이 같이 병행해 가다가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전기 충전소들이 더 늘어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급속 충전 전기 충전소 인프라 이런 것들의 이제 관련 기술들도 앞으로 계속 커갈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지금 주유소의 한쪽에 전기 충전하는 걸 넣더라고요. 어느 정도 순간 가면 진짜 요거는 완전 하면 되고 네. 전기 충전소가 지금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로 바뀔 수 있는 이미 그 사례가 예.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앞으로 그게 급속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모든 모바일 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경량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가 프레스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타이타늄, 또 탄소, 복합 소재 등 이런 쪽의 생산 기술도 앞으로 이런 무거운 철계 계통보다는 더 수요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쪽 전문 기업들의 어떤 발전도 굉장히 커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금형 설계 기술이 상당히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진공 다이캐스팅 같은 것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채택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주류가 상당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이제 스마트 산업 확산에 따른 벽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게 이제 사람의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챗 GPT가요 어떤 분이 비유하시기를 백조와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아니요 무슨 의미? 백조가 아름답게 떠 있지만 밑에 발 아래에서 발을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떤 보상값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케이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고 소재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만족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게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그 순위를 매겨주는 거는 인간이다 우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요. 차가 아까 뭐 쉽게 말씀드린 게 이제 둔덕인데 둔덕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몇 미터 거리에서 어떻게 밟아야 될지 어떤 강도로 밟아야 될지 옆에서 차가 오고 앞에서 사람이 건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유사한 동영상들은 인공지능이 레이블링을 하면서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모여졌을 때 요게 요거보다 낫고 요게 요거보다 못하고 하는 점수들은요. AI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인간이 다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그거를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RLHF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챗GPT도 학습을 다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계속 꾸준히 동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고 훈련을 해서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가 돼가는 건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스마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훈련을 시켜주고 업데이트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분야에서 전문으로 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클 것이다. 예,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좀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30km, 50km, 100km 과속 방지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이 차들이 자율주행 차들은 다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딱지 띄는 건 없겠네. 근본적으로 없다고 하죠. 그렇죠. 룰에 의해서. 예, 그거 세금 많이 내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각지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를 보고 모방 학습을 하는데 사람들은 안 지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자율주행은 룰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50km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죄다 60km로 가는 거야. 모범 운전자도. 그러면 룰과 사람이 실제 하는 거에 배운 거에서부터 이게 모순이 발생해요. 그럼 누굴 따라야 되냐 이거죠. 이제 나중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뤄야 돼요. 법률에서 아마 지금 자율주행차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야죠. 뭐 흔히들 또 얘기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사고가 날 위험이 있을 때 누굴 먼저 구출할 거냐, 로봇 경우에. AI 로봇에 대한 윤리 도덕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왜 운전자가 없으니까 글쎄 뭐 사람이 우선이냐 뭐 우선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하나 지금 좋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노란불 들어왔을 때 많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원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지. 빨간불로 그냥 얼른가죠. 저도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배터리에서 전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차를 컨트롤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예요. 전체 플랫폼, 그렇죠? 그 플랫폼에서 모든 예를 들어서 테슬라 600만 대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걸 전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무슨 문제가 엄청난 전력을 하는데 전기가 배터리에 있는 전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엄청난 데이터 센터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들은 중국의 그 동해안 쪽에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많이 짓는 이유가 이 전기차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전기가 엄청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내연기관을 휘발유를 가지고 전기 만들면 도루묵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전력 생산하는 것도 끊임없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ESS를 충전을 계속 시켜나가는 제가 아까 CSS를 ESS.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 의한 에너지 활용하는 거 이런 쪽으로 계속 바뀌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까지 다 충당을 해야 돼. 다른 대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코스트 문제가 또 지금 뭐 슈퍼컴에서 잡아먹는 전력이라는 게 엄청나니까 그래서 칩을 만드는 것도 전력 소모량을 적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MPU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그게 전력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특수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의 코스트 다운을 시켜야 되고 공정 혁신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의 앞으로 가야 될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라이다 기반과 카메라의 센서에 있어서 기반으로 크게 양분되는데 현대 기아차나 GM, 웨이모 등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라이다 기반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라이다 기반은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카메라 기반이 거의 뭐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는 우선 시범적으로 웨이모와 GM 크루즈가 이제 좀 앞서가고 있고 아직 테슬라는 이제 완벽한 단계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아직은 시작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테슬라는 시내와 고속도로에 2.5단계 정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특징이 있다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도 사람이 가듯이 이렇게 경험으로 가듯이 이렇게 얼마든지 인공지능과 센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오 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라이다 기반은 한마디로 그 정밀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 기반으로 이거는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게 라이다 기반이거든요. 이거는 카메라하고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철로 위에서 기차가 가듯이 HD 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정밀, 고정밀 그 지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길 따라서 가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게 라이다 기반인데 그래서 이제 그 HD 맵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오 펜싱이라고 해서 그 지오 펜스를 넘어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은 한 번에 구매하는 것보다도 이제 매달 우리가 구독 경제로 해서 계속 월별로 돈을 내고 이렇게 쓰는 이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성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원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앱의 생태계를 통해서 그 매출을 올리듯이 아마 그 시장의 규모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은 내가 하고 나서 택시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태우죠.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 중에 4만 원은 날 주고 4만 원은 뭐 테슬라한테 주고 아니 저기 어떻게 되나 4만 원은 내가 한 6만 원은 내가 갖고 뭐 4만 원은 테슬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용화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택시가 돈도 버는 뭐 이런 이제 발상의 전환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슈퍼컴이 자율주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서비스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개념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이 시장,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창출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거에 주도권은 쥐지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 쪽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훈련받고 이제 나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스마트 산업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곳곳에서 그 AI 트레이닝하고 이제 인퍼런스라는 데 들어가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제공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시장들은 더 크게 커져갈 거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현재는 테슬라는 비전 카메라 기반의 AI 기술인데 이것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도시망공, 기차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의료 쪽의 엑스레이의 정밀 판독, 보안 등 이제 모든 분야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확장이 되면은 사람과 같이 뇌를 로봇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훈련받은 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테슬라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어질리티 로봇이라는 곳에 이제 디지트가 있고 앱트로닉에 아폴로가 있고 프리의 인텔리전스라는 곳에 이제 GR1이 있고 현대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아틀라스가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18억 달러라고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28년 5년이 지나면은 138억 달러. 그래서 굉장히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만 아마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2만 불짜리 옵티머스가 나오면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가정용 로봇, 조리 로봇 등 시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그래서 로봇 시장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다. 1인당 한 대씩 로봇을 가지는 그런 이제 시대도 곧 올 거다. 지능화된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그런 엣지 서버 슈퍼컴의 AI 반도체 커스텀 칩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숙해 갈 것이다. NPU 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SK 그룹 계열사 기업인 사피온에서 X220이라는 그런 NPU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저기 엔비디아의 GPU 대비 이미지 인식하는데 52%의 저전력, 그리고 이제 연산 속도가 1.6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피온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유망을 하고 또 리벨리온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MIT에서 학위받은 그 대표를 비롯해서 그 아주 그 고급 인력들이 합쳐서 이제 한 그런 그 벤처 한국 기업인데 기업입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리벨리온 아톰이? 네. 아톰 개발한 칩이 아톰입니다. 네. 그래서 퀄컴 엔비디아와 동급 반도체보다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거가 이미 그 대회 그거를 기량을 겨루는 대회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퓨리오사라는 AI를 했는 데도 있고 이미지 처리 전력 효율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거.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KT 클라우드 이게 선정도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이런 데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이제 3사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는 이 NPU 기업들이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의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전차적으로 전환에 따라서 자동차의 점유율이 이제 커가니까 전기차 거대 시장으로 될 거다. 충전 시설은 이미 미국의 북미에는 락스라고 하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표준화가 됐죠. 모두 다 거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 2위 영국의 그 석유 회사인 BP가 석유와 테슬라 충전 시스템을 동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주고 이제 테슬라에서 구입을 한답니다. 이 충전 시스템을. 그래서 이게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캐스팅 일체형 그 기가프레스, 그 다음에 언박스드 프로세싱,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도입에 의한 전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공장 현장에서의 생산 시스템을 크게 혁신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가프레스를 테슬라가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그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박스드 프로세스도 일단 테슬라가 성공적인 게 입증이 되면은 타 기업이 그거를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뿌리 기술이 강점인 한국은 이제 금형과 다이캐스팅 기술 기반으로 이제 부품 소재를 좀 장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이 이미 세계 2위, 5위, 중국의 CATL이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CATL이 인산철 배터리가 이제 부분별로 이제 채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가파른데 국내 기업은 NCM, NCA 주력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LFP도 특히 테슬라와 협력하면서 이렇게 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발전소 시장에 이제 급격한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거든요. 중국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수요가 크게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태양열, 풍력 등 생산 가능성에 따른 ESS 저장 수단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발전소들이 곳곳에서 늘어나고 또 한편에 이제 가정용 ESS 수요도 급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이 차단됐을 때 집에서 이런 거를 전력 팩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가지고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일반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 생산 기술은 한국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생산 기술에 있어서는. 그런데 연료전지는 현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승합차, 특장차, 선박, UAM 등 무한한 경쟁력을 현대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공급 기업들도 같이 이제 희망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수소 시대 본격화에 따른 이제 생산 기술인데 수소 생산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그 그레이 수소라든지 이제 블루 수소 쪽에 이제 화학공업에서 이제 그 천연가스나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그 부생수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블루 수소라는 거는 이제 천연가스를 분해시켜 가지고 이제 메탄하고 이제 수소를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그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수송해 오는데 거기서 누수가 돼가지고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메탄가스에서는 그 몰 비율로 볼 때 수소가 퍼센트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 수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들이. 그린 수소로 가요. 그 그린 수소로 가야 돼요. 그린하고 핑크 수소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수분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생산 기술이 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부단히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액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스 상태로 어떻게 저장할 거냐, 또 어떻게 운송할 거냐, 여기도 이제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제 관련 산업도 앞으로는 잘하면 크게 창출될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제철 제강 업체들은 지금 비상이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도 이제
이게 탄소 배출에 따라서 뭐 탄소 배출권을 막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것들이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수소를 가지고 F2O3나 F3O4를 환원시켜가지고 이제 환원철을 만드는 뭐 그다음에 카본을 넣어서 이렇게 선철을 만드는 뭐 이런 공정이 필요한데 그런 수소 환원 제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 대처를 해야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로컬한 지역마다 이제 수소 발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 부품 기술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열과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그 휘발유를 쓰던 것들이 이제 에너지원을 수소로 써가지고 각종 산업이 이제 창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은 뭐 시장이 많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여기서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자율주행은 현재 카메라 14개, 라이다 5개, 레이더 12개, 그래서 복합 그 센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 31개 센서 기반 자율주행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는 이제 레벨 4를 구현하겠다고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자율주행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NPO고 뭐 HBM 시장은 뭐 그 NPO는 아까 말씀드렸고 HBM이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I를 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단에서 이렇게 읽기 쓰기가 이렇게 빠르게 돼줘야만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읽기 쓰기가 늦어지면 이게 보틀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역폭을 넓게 가져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SRAM, DRAM이죠. 메모리를 빨리 이제 연산 쪽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HBM 칩인데 지금 시장이 막 지금 SK가 엄청 앞서요. 예, SK 삼성이 뒤쳐졌죠. 예. 삼성이 한동안 그거를 다 캔슬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SK가 상당히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아까 뭐 아톰이나 이런 아까 이미 말씀드린 건데 자율주행은 이제 현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은 저렇게 많은 기업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토노머스 A to G, A로부터 Z까지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 기반입니다. 이건 그 카메라 기반이 아니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포스코드 그래핀 밸리 생태계 구축을 한 바 있고 나노신 소재, KB 엘레멘트, 그래핀 랩, 그래핀 스웨어 등 많은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 있게 커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수소 액화플랜트와 퓨얼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앞서 있고 헵스, S퓨얼셀 연료전지 여기서 이제 헵스나 S퓨얼셀에서 연료전지, 스택 발전용 연료전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FCI라는 곳에 연료전지하고 수전해 시스템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이제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 에너지 시장이 커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핵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앞으로 미래적으로 커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인재를 교육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미래 자동차 자동차 오늘과 내일 전망과 현황 또 비즈니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커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